주도주들의 모멘텀이 여전히 유효. 변곡점이 열렸기 때문이다. 충분히 수익성을 낸다라는 계산이 끝났고 신생 방산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가격을 매년 10% 이상 인상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추가적인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면 세금 인상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해외 비중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식품만이 글로벌로 성장할 수가 있다. 한번 먹어보게 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안녕하십니까. 메리츠증권 음식료 유통 담당 김정옥입니다. 이번 시간은 음식료 유통 26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 소비가 많이 둔화된 상황에서 해외 성장, 인바운드, 소비만이 유일한 살 길이고요. 여기에 주력하는 기업들이 내년도에 또 핵심 종목들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서 소비 창조로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먼저 음식료 산업의 현황을 좀 살펴보면요. 음식료 산업은 과거에는 곡물가와 반대되는 경향이 많이 보였습니다. 이게 언택 소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부 활동 안 해도 필수제니까 음식은 먹는다. 이런 이제 기대감으로 다시 이제 실적 기대감이 생기면서 주가는 빨리 올라왔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 20년대부터 22년까지 곡물가가 다시 랠리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코로나 때 풀린 유동성 환경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기상이변까지 더해지면서 곡물가 급등하는 바람에 원가 부담이 가중됐고 이 부분이 2024년도까지 실적의 부담으로 작용을 했죠. 하지만 최근의 모습을 보시게 되면 22년도에 고점을 찍은 곡물 가격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양호한 작황에 기반해서 하락이 기대가 되는데 지수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이 부분은 대부분 KTNG와 삼양식품이 이끌어낸 지수상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곡물가 하락에 따른 음식료 섹터의 민감도가 떨어지는 상황, 시장에서는 이제 인구 감소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빠르게 떨어져서 G20 평균을 하회하고 있고요. 고령화 비율은 빠르게 올라와서 G20 평균에 도달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인구는 2070년 지금 80억 인구가 100억 명으로 증가할 걸로 기대되는 반면 우리나라 인구는 5,200만에 3,800만으로 감소할 걸로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우측에 보시는 고령화 비율인데요. 우리나라의 고령화 비율은 글로벌 선진국들의 피크 수준을 훨씬 뛰어넘은 40% 중반을 넘어설 걸로 보이는데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섭취량 자체가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화기능의 저하, 대사가 떨어지는 그런 이유들 때문인데요. 인구 전망을 가미했을 때 우리나라의 25년 이후의 전망은 가공식품 섭취량과 원재료 식품 섭취량 모두 떨어지는 전망이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인구 전망을 낙관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비관적, 중립적 시나리오를 봤을 때 25년을 기점으로 전체 내수 소비자들의 칼로리 소모량 감소가 나타나는 게 25년도. 이제 시장은 이를 프라이싱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올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국내 시장이 전체 식품시장 규모가 100조 원 정도에 달하고요. 이를 글로벌로 눈을 돌려보면 약 9천조 원, 90배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해외 비중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외 비중을 넓혀가는 기업들 여전히 밸류에이션 상향의 여지가 남아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음식료의 핵심은 해외 성장과 주주 환원 이 두 가지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종목은 KTNG고요. KTNG는 우리가 국내 담배 1등으로 알고 있지만 글로벌로도 성장이 좋고 올해 상반기에 해외 비중이 50%가 넘어간 상황입니다. 회사는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비용 통제, 해외 성장을 계속 끌어올리고 있고요. 효율성을 위해서는 비효율된 부동산들을 매각해서 다시 자사주 매입 소각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있고 마지막으로 자본을 줄이면서 재무 레버지를 쓰는 방식으로 ROE를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핵심은 배당 증가와 자사주 매입 소각 증가 그리고 비핵심 자산들의 매각 그리고 여전히 해외 쪽으로 고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KTNG의 주주원을 이끌고 있는 분은 지난해 부임하신 이제 방경만 대표님인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KTNG 상장 이후 최초로 대표가 직접 IR 활동을 진행하면서 밸류 데이를 진행했었고요. 여기에서 많은 힌트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해외 쪽의 성장이고요. 2027년도까지 해외 시장 성장을 20% 열어주면서 시장 또는 애널리스트의 전망을 매우 편하게 만들어줬고요. 이제는 캐펙스를 줄이면서까지도 주전에 들어갑니다. 회사가 이제 제시한 부분은 ROIC와 COE를 비교해서 ROIC가 COE에 미달할 경우 더 이상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은 뭐냐? 그럼 ROIC가 높은 투자 대상만 캐펙스 투자하겠다 이겁니다. ROIC가 높은 투자 대상은 해외 공장 투자밖에 없습니다. 이게 올해 말 내년 초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이제는 ROIC가 COE를 초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주환원에 쓰겠다 이렇게 좀 얘기한 거고요.
올해까지 쓴 부분이 캐펙스가 약 7천억 규모인데 내년도에 이게 2천억으로 줄어듭니다. 5천억의 주주환원 여력이 더 생기는 거고요. 매년 회사가 1조 원 이상의 주주환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 주주환원도 핵심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선진 기업들과 KTNG를 비교했을 때 차이는 왼쪽에 필립 모리스를 보시면 자본이 마이너스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사주는 자본의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필립 모리스는 자본이 마이너스인 상황이고요. KTNG는 그동안은 순수하게 자본을 쌓기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PBR이 내려오고 ROE가 떨어진 건데요. 이제는 필립 모리스를 따라가겠다는 전략인 거고요. 필립 모리스는 1년에 벌어들이는 돈 이상으로 주주한테 배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유동성을 확보해서든 또 부동산을 팔아서든 100% 이상으로 계속 주전을 했기 때문에 자본이 쌓이지 않는 구조가 된 거고요. 반대로 KTNG는 최근에 들어서야 이제 100% 이상으로 주주환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한 40%, 50% 해당하는 부분만 주주에게 환원했고 나머지는 자본에 쌓이면서 계속 자본금이 증가하는 구조였고요. 이게 21년도 이후부터 이제 100%에 도달했었고 25년도 올해 처음으로 120% 도달하면서 이제 더 많은 환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이 감소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ROE 상승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중요한 건 주주환원 기업이기 때문에 실적도 계속 우상향 해야 됩니다. 꾸준히 증가를 해야 주주환원 규모가 늘 텐데 우리나라 담배 시장은 꾸준합니다. 일반 담배가 줄어드는 부분을 전자담배가 메꿔주고 있고요. 해외는 고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2분기부터 25%, 30%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해 베이스가 높아요. 높은 기저에도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건 올해도 가격 인상을 하고 있고 또 중동, 중앙아시아, 러시아, 카자흐, 인도네시아 등 주력 시장으로 수량 성장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KTNG 강점 있는 부분이 슬림 담배와 캡슐 담배입니다. 가양 담배 쪽에 강점이 있는데 글로벌 업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신제품을 출시하고요. 또 글로벌 영미권 국가들과 친하지 않은 나라들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서 또 이들 국가들이 여전히 흡연율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TNG의 담배장 성장이 계속 좋은 상황이고요. 지금 글로벌 업체들과 가격 차이가 20% 이상 나고 있습니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가격을 매년 10% 이상 인상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수량도 동반에 성장하기 때문에 27년까지 20% 성장을 담보하고 있고 해외 비중이 50% 넘어간 상황에서 여전히 실적 성장의 핵심은 해외 성장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시장도 놓치고 있지 않습니다. KTNG가 이번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발표한 게 니코틴 파우치 기업의 인수입니다. 북유럽에 강자를 인수했고요. 빠르게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면서 니코틴 시장, 새롭게 변하는 담배 카테고리에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반 담배와 달리 예를 들어 녹차 팩의 한 4분의 1 크기의 니코틴이 들어간 파우치를 잇몸과 이 사이에 이제 끼는 건데요. 끼고서 이제 한 20분 정도 흡수를 하게 되는데 이게 기관지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뭐 타르나 일산화탄소 같은 기존의 담배 쪽의 유해 물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젊은 세대 중심으로 이제 에너지 음료 다음으로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어서 글로벌 시장 공략하는데 또 장기적으로는 또 국내 시장 공략하는데 유리한 초석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포인트 하나 말씀드리면 세금 인상입니다. 과거 14년도, 15년도 주가 상승 랠리를 일으켰던 세금 인상이 또 1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기대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복지부 장관 청문회 때 세금 인상의 필요성을 많이 역설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 담배 기업계 니즈와 좀 맞물리면서 지방선거가 끝난 뒤 그리고 총선이 이루어지기 전 내년도 6월 이후가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금 인상이 이루어지면 담배 회사는 여기에 발맞춰서 가격 인상을 진행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반영이 되면서 내년 상반기부터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일반 식품 쪽에서의 이제 해외 시장 성장 모멘텀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 관련된 내용이고요.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글로벌로 가면서 식품 시장에서의 신제품의 성공의 역사는 바뀌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매대 경쟁이 중요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매대를 확보하고 여기에서 시식 행사, 할인 행사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소구점을 이끌어내고 얼마큼 홍보하느냐가 가장 중요했었는데요. 이어서는 이제 TV 커머셜 광고 시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대형 브랜드들이 생기고 이 브랜드들을 소비자들한테 홍보하면서 성장을 이끌어내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이때 CJ, 농심, 오뚜기, 오리온과 같은 대형 브랜드들로 시장이 좀 재편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서는 리뷰의 시대입니다. 온라인 몰이 커지게 됐고요. 쿠팡, 마켓컬리 같은 이제 플랫폼들이 소비자들에게 신용 보강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에 입점해 있다면 소비자 신뢰를 얻고 중소 브랜드들까지도 이런 대형 브랜드들의 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간극이 생긴 게 온라인 시장의 개화였습니다. 소비자들의 리뷰, 후기 데이터가 중요해졌고요. 이제는 컨텐츠의 시대다. 식품도 콘텐츠가 중요해졌고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식품만이 글로벌로 성장할 수가 있다. 한번 먹어보게 하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친구들이 구매하고 SNS에 올리고 본인도 이제 SNS에 올리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품들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먹어보게 하는 이 가장 어려운 단계를 쉽게 이끌어낸 건 SNS 열풍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삼양식품이 있었고요. 지금 해외 시장의 K푸드는 매우 고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국내 업체들의 브랜드나 해외 업체들의 브랜드나 지금 분기 단위로 100개 이상 돌파하면서 브랜드가 많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제품들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가까운 나라 일본과 좀 비교했을 때 바로 고유명사 비율인데요. 우리나라는 매우 구체적으로 제품을 설명하는 그 특징적인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좀 일반 명사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어서 차이가 많이 보이는 편이고, 우리나라는 화제성, 혁신성, 다채로운 경험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일본은 장인정신, 일상 속의 변주, 이 정도의 이제 특징이기 때문에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까지도 나누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해 가장 인기를 끌었던 라면이 뭘까? GS25의 전보라면입니다. 농심도 오뚜기도 삼양도 아닌 이 GS25가 만든 PB 제품인데요. 8인분짜리 라면입니다. 먹방 유튜버들이 필수로 컨텐츠를 만들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가장 구독자가 많고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컨텐츠로 양산되면서 소비자들은 모방 소비를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품귀 현상을 발생하게 되고 선순환 구조로 판매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죠. 라면 시장의 성장도 이제는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라면 시장의 1, 2, 3, 5등까지가 신라면, 진라면, 짜파게티, 너구리, 안성탕면인데, 이런 제품들이 다 1980년대에 출시가 됐고요. 당시만 하더라도 라면의 개수가 채 50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라면 개수가 500개가 넘습니다. 좋은 제품이 나온다 한들 소비자들이 꾸준히 먹기에는 너무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라면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컨텐츠까지 더해져야 국내 시장에서도 승부를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업체들이 계속 온라인 컨텐츠에 목을 메고 있다. 주류 시장에서 히트 제품은 생레몬 하이볼이 있습니다. 이 제품도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제품을 만든 회사가 이제 부르구르라는 회사인데,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릴스 스토리를 많이 보게 되는데, 여기에 착안해서 만든 게 오른쪽에 보시는 생레몬 하이볼입니다. 탄산 하이볼에 레몬 슬라이스를 넣어서 뚜껑을 전체를 따게 되면 레몬이 떠오르는 모습, 동영상 컨텐츠 트렌드를 파악을 하고 여기에 맞는 제품을 만들어서 회사가 동영상을 찍어서 유포를 했고, 이게 인기를 끌면서 성공을 했는데요. 글로벌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대표님은 우린 더 이상 주류 회사가 아니다, 인스타그램에 소품 만드는 회사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삼양식품의 성공을 다시 한번 고찰해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한식은 아닙니다. 극도로 매운맛을 추구한 제품이 됐고요. 이게 재미 요소와 결합하면서 밈화됐고 챌린지화 되면서 인터넷 컨텐츠, 온라인 컨텐츠를 양산했고 글로벌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물론 라면 요인점, 볶음면인 점도 이 소비자들 저항을 줄이면서 확산되는 데 일조를 했지만 가장 큰 부분은 컨텐츠화 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이제 글로벌 성장을 위해서 계속 캐파를 늘리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밀양 2공장 가동률이 올라갈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 27년도에는 중국 공장의 오픈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가동률의 상승과 새로운 공장의 더해짐으로 인해서 분기마다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모멘텀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요. 3분기 실적 역시도 2분기 대비 이제 증가하는 모습이었고 4분기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삼양식품의 글로벌 증가세에 여전히 기대할 수가 있고, 관심이 많은 농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됩니다. 투움바 신라면 아직까지는 소비자들 접점을 많이 못 찾은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이 성공했던 볶음면류 그리고 크리미한 매운맛 따라한 건 좋습니다. 하지만 컨텐츠가 될 수 있는지 아직은 좀 미지수고요. 캐대원과 콜라보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일단 패키징을 변화했기 때문에 판매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제품적인 변화가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향후에 삼양식품과 같은 글로벌 성장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이제 유통 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코스피와 비교했을 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반등은 나왔지만 여전히 언더퍼폼하는 상황이고요. 유통시장 어렵습니다. 그동안 고물가 그리고 이제 불경기, 소비경기 둔화 상황을 장기간 겪었죠. 소비자들은 이런 불확실성과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의 이제 대응 방식은 점차 소비를 단순화시키고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쓰는 플랫폼들이 이제 2개, 3개 정도로 많이 압축된 상황이고요. 쿠팡과 네이버 등이 계속 시장을 잠식해 나가고 있고, 오프라인과 온라인이 결합한 다이소, 올리브영 등도 이제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은 성장하지 못하면서 이제 파일을 나눠가는 구조가 됐고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이제 성숙기에 접어든 모습인데, 이 안에 가능성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AI 쪽입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쇼핑에서 AI 침투가 매우 낮습니다. 전체 온라인 시장 침투는 중국과 유사한 글로벌 1등 수준인 40%에 달하는데, 온라인 시장 또는 이제 오프라인 시장에서 AI 쇼핑 경험된 부분은 20%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향후에 AI 서비스가 도입된다면 사용하겠다는 니즈는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글로벌 전체로 이제 챗 GPT 유료 서비스 가입자를 본다면 미국이 단연코 1등, 우리나라가 2등에 달하는 50만 명 보이는데, 이를 인구당 이용자로 환산한다면 세계 1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에 AI가 도입된다면 가장 많은 소비자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월마트와 챗 GPT가 결합을 했습니다. 월마트가 챗 GPT에 입점을 했고요. 소비자 데이터와 이제 결제 데이터를 모두 공유하겠다라는 큰 의사결정을 했는데, 온라인 쪽에서의 이제 대형 사업자들이
이 생성형 AI들과 결합하고 있는 모습이 기존의 소비의 흐름이 백화점에서 마트, 마트에서 홈쇼핑, 오픈마켓, 플랫폼 사업자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는 AI와의 결합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여전히 치열한 경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온라인 쪽에 AI와 결합하는 모습은 아직은 좀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오프라인 쪽에서의 시장 확장을 기대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소비 창조와 또 결합되는 부분은 인바운드 소비 확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선택받는 건 백화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주요 백화점들의 외국인 미칠 증가율은 30% 훌쩍 뛰어넘는 상황이고요. 현대백화점의 주요 점포들의 외국인 비중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관광 명소가 많이 좀 부족한 상황인데 백화점들이 입점한 주요 지역들이 관광 명소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고요. 국내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해외 소비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백화점은 여기에 이제 면세 쪽의 성장도 기대가 되는데요. 최근에 DF1, DF2의 호텔신라와 신세계가 이제 계약 해지를 했고요. 올해 하반기 내년 초에 이제 입찰 매물로 나올 텐데 현대백화점은 여기에 적정 임차료로 다시 이제 입찰을 하면서 면세 쪽에서의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누스까지도 올해 부진했던 성장을 좀 털어내고 내년도 회복을 기대하고 있고요. 내년도 국내 소비시장 여전히 좋지가 않습니다. 내수 소비 부진은 이어질 거고요. 시장에 이제 성숙된 상황에서 성장의 한계를 보일 텐데 해외 쪽으로 성장하는 기업들 또 여기에 주전에 더해지는 기업들은 여전히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음식료에서는 KTNG와 삼양식품 그리고 유통에서는 현대백화점 주목할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2026년 음식유통 전망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